시간이 아직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시대, 하늘과 땅은 말없이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강은 이미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물결을 문명이라 부를 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황허의 탁한 물은 대지를 깎아내리며 반복되는 순환을 만들었고, 장강의 깊은 흐름은 보이지 않는 숨결처럼 남쪽의 땅을 적셨다. 이 두 강 사이에서 인간은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질서를 세우려는 존재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중화라 불리게 될 이 문명은 어느 한순간에 탄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로 갑자기 세워진 제국도 아니었고, 한 명의 영웅이 창조한 나라 또한 아니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기억과 사상, 신화와 규범, 그리고 무너짐과 재건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 거대한 시간의 흐름이었다. 왕조는 사라졌지만 질서는 남았고, 황제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사상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땅에서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순환이었다. 번영은 반드시 쇠퇴를 불러왔고,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잉태했다. 사람들은 이를 우연이라 부르지 않았다. 하늘에는 뜻이 있고 인간은 그 뜻을 잠시 맡아 다스릴 뿐이라는 믿음이 이 문명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훗날 이를 천명이라 부르게 되지만 그 개념은 이미 태초부터 사람들의 사고 속에 흐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조의 연대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 문명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무엇이 수많은 전쟁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의 세계관을 유지하게 했는지를 묻는다. 그 답은 검과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념과 질서, 그리고 인간과 하늘 사이의 관계 속에 숨어 있다. 이제 우리는 문자 이전의 시간으로, 역사와 신화가 아직 구분되지 않았던 시대로 되돌아간다. 황제가 태어나기 전 인간이 스스로를 하늘의 일부로 인식하던 그 시작점에서 중화 문명의 첫 장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다. 반고가 눈을 떴다고 전해지는 순간, 세상은 아직 형체를 갖지 못한 혼돈이었다. 하늘과 땅은 뒤엉켜 숨을 쉬었고, 빛과 어둠은 서로의 경계를 알지 못했다. 그 혼돈의 깊은 심연에서 방호는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상을 밀어냈다. 그의 두 팔이 하늘을 떠받치고 두 발이 땅을 누르자,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 땅이 되었다고 한다. 방고는 매일 조금씩 자라 하늘과 땅 사이를 벌렸고, 그 시간이 끝나자 그는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천둥이 되었으며, 눈은 해와 달로 변해 하늘을 지켰다. 피는 강이 되고 뼈는 산맥이 되었다. 이 신화가 오래도록 전해진 이유는 하나였다. 세계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희생과 질서로 만들어졌다는 믿음,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힘이 인간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확신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또 다른 전승이 이어진다. 어느 날 하늘이 갈라지고 기둥이 무너져 불과 물이 세상을 삼키려 할 때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녀는 오색 돌을 녹여 하늘의 균열을 메웠고, 거대한 거북의 다리를 잘라 무너진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삼았다. 불길을 잠재우고 홍수를 다스린 뒤 그녀는 흙을 주물러 인간을 빚었다. 정성껏 빚은 존재는 귀하고 단단한 운명을 가졌으며, 손을 휘둘러 흙방울을 튀겨 만든 존재는 많고 약한 운명을 가졌다고도 전해진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기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회의 층위와 역할이
하늘의 질서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관념을 배우게 된다. 권력과 계급이 인간의 탐욕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닿아 있다는 서사가 여기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위로 사망과 오제의 시대가 펼쳐진다. 이 시대는 연대와 기록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 역사와 신화가 서로의 그림자처럼 겹쳐있던 경계의 시간이었다. 사망이라 불린 존재들은 왕이라기보다 문명의 문을 연 개척자로 기억된다. 어떤 전승에서는 복희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살펴 궤를 세우고 인간에게 규칙과 예법의 씨앗을 남겼다고 한다. 또 어떤 전승에서는 신농이 들판을 갈아 농사의 길을 열고 스스로 수많은 풀과 뿌리를 맛보며 약과 독을 구분해 생의 지식을 남겼다고 말한다. 그리고 황제라 불린 존재는 흩어진 부족들을 모아 질서를 만들고 전쟁의 시대 속에서도 통합의 원형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오제의 서사에 이르면 성군과 폭군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진다. 백성을 보살피는 덕에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오만과 향락으로 민심을 잃은 자도 있다. 이 대비는 훗날 중화세계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야기 구조가 된다. 왕조의 흥망은 군주의 덕과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논리. 곧 권력이 정당성을 얻는 방식이 신화 속에서 먼저 확립된 것이다. 이 모든 신화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권력은 인간이 임의로 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연결되어야만 온전해진다는 믿음이다.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대신 수행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백성은 그 뜻이 무너질 때 새로운 질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의 탄생 이전에 이미 준비된 정치의 언어였다. 훗날 천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될 사상이 이 시기에 이미 숨쉬고 있었고 중화 문명의 깊은 바닥에는 신화가 만든 보이지 않는 왕좌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신화만으로 문명은 지속될 수 없다. 하늘의 이야기와 더불어 땅의 삶이 필요했다. 강이 범람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었지만 동시에 재앙을 안겼다. 그래서 인간은 떠돌며 사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물과 흙의 리듬에 맞추어 머물기 시작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농경의 씨앗이며 정착의 시작이었다. 오래전 중원의 들판에서 피어난 한 문화는 후대의 앙소 문화라 불린다. 사람들은 강계 움집을 짓고 땅을 갈아 기장을 심었으며 저장을 위한 토기를 만들었다. 붉은 바탕에 검은 무늬를 그린 채색 토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감과 상징을 담은 표식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곡식이 익고 제사가 이어지는 생활의 반복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시간의 질서를 손에 넣었다. 사냥의 계절이 아니라 파종과 수확의 달력이 공동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 층위에서 더 치열하고 단단한 세계가 열린다. 후대 룽산 문화로 불리는 흐름 속에서 토기는 검고 얇아져 칼날처럼 날카로운 선을 드러내고 마을의 구조는 더욱 뚜렷한 경계를 갖기 시작한다. 어떤 곳에는 도랑과 성벽 같은 방어시설이 나타나고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차이가 점점 커지며 사회 내부의 서열이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아니었다. 정착은 풍요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땅과 물을 둘러싼 갈등을 낳았다. 곡식이 쌓이는 곳에는 지키려는 손과 빼앗으려는 손이 동시에 모여든다. 이때 공동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고 규칙을 만들고 때로는 힘을 조직한다. 문명은 이렇게 태어난다. 아름다운 토기와 노래만이 아니라 경계와 질서,
그리고 권력의 필요가 함께 자라난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이었다. 가족과 이웃이 모여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었고, 경험 많은 이가 사냥과 농사의 결정을 이끌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은 더 큰 집단과 연결되며 부족이 되었고, 부족은 다시 연합을 형성한다. 강이 상류와 하류, 평야와 구릉을 잇는 관계망이 생겨나고, 제사와 혼인, 교역과 동맹이 촘촘히 얽히며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 연합은 아직 국가라 부르기엔 이르지만 국가로 향하는 문턱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혈연을 넘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질서를 공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의 언어였다. 농경과 정착은 땅에서 올라온 생활의 언어였다. 이 둘이 겹쳐지는 순간 중화 문명의 토대가 놓인다.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늘을 해석하려 했고, 땅을 일구면서도 땅을 소유하려 했다. 그 사이에서 권력은 태어나고, 질서는 굳어지며, 역사는 마침내 기록될 준비를 갖춘다. 신화의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절,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뜻을 말했고 땅의 질서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승이 더 무겁게 가라앉아 역사라는 이름의 물길로 흘러들기 시작한다. 하라는 이름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다. 누군가는 하를 최초의 왕조라 부르고, 누군가는 아직 증명이 완전하지 않은 그림자라 말한다. 하가 실제 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단지 고고하게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중화 문명이 자신의 시작을 어디에 두는가, 그리고 문명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기원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오래도록 전해진 기록 속에서 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된다. 다우, 물을 다스린 자. 황허의 범람은 풍요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끝없는 공포였다. 강이 한번 성을 삼키면 마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곡식은 진흙 속에 묻혀 사람들의 겨울을 빼앗아 간다. 그 재앙 앞에서 인간은 기도를 올렸지만 기도만으로는 강을 멈출 수 없었다. 대우의 전승이 특별한 까닭은 그가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 땅의 방법으로 물과 맞섰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대우 이전의 시도는 막아내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둑을 높이고 물을 가두어 힘으로 눌러보려 했지만 물은 오래 갇혀 있을수록 더 큰 분노로 터져나왔다. 대우는 다른 길을 택한다. 막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길을 찾는다. 그는 산을 깎고 물길을 트며 강을 바다로 보내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승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한 장면이다. 대우는 치수에 몰두한 나머지 집 앞을 3번 지나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영웅의 미담이 아니라 권력의 정당성을 만드는 의식 같은 이야기다. 통치자가 사적인 욕망을 버리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태울 때 하늘은 그에게 권위를 내린다. 이 서사는 이후 수천 년 동안 반복될 통치 이념의 원형이 된다. 치수가 성공으로 여겨지는 순간 공동체는 단지 살아남는 집단을 넘어 질서를 갖춘 집단으로 변한다. 물길을 트는 일은 한 마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 부족이 동원되어야 하고 땅의 높낮이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며 노동을 배분하는 명령체계가 있어야 한다. 곧 치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정치였다. 강을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물길이 열리면서 곡식이 안정되고 교역이 늘어나며 중심지가 생기고 주변이 그 중심을 바라보게 된다.
이때부터 연맹은 서서히 국가의 형태를 닮아간다. 그러나 하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치수의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에 있다. 전승에 따르면 대우는 자신의 후계자로 덕 있는 인물을 세우려 했다고도 하고 혹은 공동체가 그를 추대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하를 하로 만든 순간은 권력이 혈통을 통해 이어졌다고 전해지는 지점이다. 우가 아들에게 자리를 넘기며 지도자의 권력은 더 이상 선택과 추대의 결과만이 아니라 가문과 피의 연속이 된다.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다. 부족 연맹의 수장은 연맹의 합의로 서기도 하지만 혈통 왕권은 그 합의를 왕의 집안 안으로 봉인한다. 권력은 공적인 제의에서 사적인 왕실로 이동하고 통치는 개인의 덕만이 아니라 제도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하라는 이름이 신화와 역사 사이에서 불길하게 흔들린다. 하가 실제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기록이 후대의 시선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하의 이야기는 대부분 더 뒤의 시대에 기록된 전승을 통해 전해지며 고고학적 증거와의 연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특정 유적과 문화를 하와 연결하려 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말한다. 하지만 논쟁 속에서도 하나는 분명하다. 하라는 이야기는 중화 문명이 국가의 출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이다. 물을 다스린 영웅, 그 영웅이 만든 질서, 그리고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권. 이 구조는 이후 왕조들이 자신을 정당화할 때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기원서사다. 하의 전승 속에는 또한 경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왕조는 탄생과 함께 이미 멸망의 씨앗을 품는다. 덕이 흐려지고 사치와 폭정이 자리 잡을 때 하늘의 뜻은 왕조를 떠난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단지 도덕 교훈이 아니라 권력 교체를 합리화하는 논리였다. 하가 끝났다고 전해지는 순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하늘의 뜻이 옮겨갔다고 선언한다. 즉, 하라는 시작점은 동시에 중화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왕조의 흥망이 하늘의 뜻과 인간의 덕에 달려있다는 사고를 더 굳게 만든다. 이렇게 하라는 이름 아래에서 부족의 연맹은 서서히 초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의례가 체계를 이루고 중심지가 생기며 노동과 자원이 조직되고 권력은 혈통으로 이어진다. 신화는 여전히 하늘에 남아 있었지만 인간의 손은 이미 땅 위에 국가의 윤곽을 그려내고 있었다. 이제 역사는 더 선명해진다. 청동의 시대가 다가오고 제사의 불꽃이 더 커지며 권력은 더 단단한 형태로 굳어질 준비를 마친다. 하라는 이름이 안개 속에서 흔들리던 시대를 지나 상에 이르면 시간은 더 단단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다. 흙 속에서 잠들어 있던 뼈와 거북의 등껍질이 깨어나 마침내 인간이 남긴 첫 문장의 윤곽을 드러낸다. 상은 신화의 언어를 현실의 제도로 굳힌 왕조였고 하늘의 뜻을 읽어 통치의 칼날로 삼았던 시대였다. 이 왕조의 심장부에서는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제사의 불꽃, 전복의 불꽃, 그리고 전쟁의 불꽃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상은 글자를 남겼다. 그러나 그 글자는 사랑이나 시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질문을 위해 태어났다. 어느 날 왕은 거북의 등껍질을 불에 달구어 금이 가는 모양을 읽고 그 위에 날카로운 도구로 문장을 새겼다. 내일 비가 내릴 것인가? 수확은 풍년일 것인가?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가?
왕비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새겨진 글자가 바로 갑골문이다. 갑골문은 단지 문자의 시작이 아니라 상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의 시작이었다. 상의 통치는 인간의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과 조상, 보이지 않는 힘의 승인 아래에서만 국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왕의 자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의 왕은 단지 군대를 지휘하는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제사의 중심이었고 조상과 하늘에 닿는 유일한 문이었다. 왕은 전쟁을 선언하기 전에 제단에서 답을 구했고 흉년이 들면 피와 술을 바치며 조상의 분노를 달랬다. 상의 세계에서 정치와 종교는 갈라지지 않았다. 왕권은 칼의 힘이 아니라 제사의 힘으로 정당화되었다. 왕이 조상과 하늘을 대신해 말한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왕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상은 청동의 제국이었다. 청동은 단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제사의 권위였으며 계층의 경계였다. 거대한 솥과 술 그릇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졌고 그릇을 소유한 집안은 곧 권력의 중심에 가까웠다. 청동기 제작은 고도의 기술과 조직된 노동을 필요로 했다. 광산을 확보해야 했고 구리와 주석을 모아야 했으며 주조를 통제할 장인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가 곧 국가를 통제했다. 상의 권력은 이렇게 물질의 통제와 의례의 통제가 겹쳐져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나 그 단단함의 이면에서 사회는 점점 분명한 층을 이루었다. 왕과 왕족, 귀족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상층이 존재했고 그 아래에는 전사와 장인, 농민이 있었다. 농민은 땅을 일구었고 장인은 청동과 옥을 다듬었으며 전사는 왕의 깃발 아래에서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는 전쟁 포로와 노예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제사에는 때로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그 희생은 상의 권력이 얼마나 두려움을 기반으로 서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계층이 고착될수록 사람들의 삶은 왕조의 장엄한 의식 뒤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눌려갔다. 상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왕은 끊임없이 주변의 부족과 세력을 향해 원정을 떠났다. 이는 단지 영토 확장의 욕망 때문만이 아니었다. 상의 체제는 전쟁을 통해 유지되었다. 전쟁은 포로와 노예를 가져왔고 조공과 자원을 가져왔으며 왕의 권위를 확인시켰다. 또한 전쟁은 제사를 위한 희생을 제공했다. 즉, 전쟁과 제사는 서로를 먹여 살렸다. 왕이 전복으로 출정의 기륭을 묻고 승리 후 조상에게 피로 감사하며 다시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순환이 반복되었다. 상의 궁정은 언제나 다음 원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갑골문은 더욱 많은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상의 국가가 얼마나 집착적으로 미래를 묻고 불안을 달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통치의 기반은 점점 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매달린다. 왕은 하늘과 조상의 뜻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결정을 신성화했지만 그 과정은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신비의 안개 속으로 밀어넣었다. 흉년과 질병, 민심의 동요는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희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갔다.
상말기의 전승은 어둡다. 폭력과 사치, 잔혹한 형벌과 무절제한 향락이 궁정을 잠식했다고 전해진다. 왕은 더욱 화려한 제기를 만들고 더 많은 제사를 올리며 더 많은 희생으로 하늘의 뜻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신성함은 과잉 속에서 쉽게 부패한다. 제사가 신앙이 아니라 권력의 과시가 되는 순간 조상과 하늘은 통치의 방패가 아니라 통치자의 고립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귀족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었고 전쟁은 거듭되었으며 백성은 먼 전장과 무거운 부역 속에서 지쳐갔다. 왕과 궁정이 백성의 고통을 듣지 못할 때 그 왕조는 이미 절반쯤 무너진 것이다. 상은 결국 멀어지는 민심을 붙잡지 못했다. 폭력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충성을 만들지 못한다. 미신은 질문을 늘리지만 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통치자가 백성의 삶에서 멀어질수록 왕조는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더 큰 제사를 올리지만 그 모든 것은 흔들리는 기반을 감추는 장식이 될 뿐이다. 상의 종말이 다가오자 새로운 세력은 상의 죄를 말하며 하늘의 뜻이 옮겨가고 있다고 선언할 준비를 한다. 하늘이 왕조를 선택한다는 믿음은 동시에 하늘이 왕조를 버릴 수 있다는 믿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상은 글자를 남겼고 청동을 남겼으며 제사에 거대한 체계를 남겼다. 그러나 그 유산은 양날이었다. 상이 만든 신성한 권력은 후대 왕조들이 계승하되 경계해야 할 그림자이기도 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주의 시대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상이 신에게서 권력을 빌렸다면 스스로 신의 뜻을 해석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려 한다. 상이 남긴 청동의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서쪽의 들판에서는 다른 종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제사의 불꽃이 아니라 정당성의 불꽃이었다. 주는 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만 들지 않았다. 그들은 말의 힘을 들었다. 신화와 전복으로 세워진 상의 왕권을 넘어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 그 언어가 훗날 중화세계를 수천 년 동안 지배하게 될 개념, 천명이었다. 주가상을 정벌했다는 이야기는 단지 전쟁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상을 무너뜨린 순간 주는 반드시 질문에 답해야 했다. 왜 상이 무너져야 했는가? 왜 주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상의 왕권은 조상과 하늘에 의해 신성화되어 있었으므로 그 왕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곧 하늘과 맞서는 죄로 보일 수도 있었다. 주는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늘은 한 번 준 권력을 영원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꺼내 들었다. 하늘은 덕 있는 자에게 권력을 맡기고 덕을 잃은 자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간다.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잠시 위임받은 관리와 같으며 백성을 해치는 폭정은 그 위임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다. 이것이 천명의 본질이었다. 천명은 단지 종교적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의 설계도였다. 주는 상의 폭정과 사치를 강조하며 상의 마지막 군주가 덕을 잃어 하늘의 뜻이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의 승리는 하늘이 선택한 교체였다고 선포했다. 이 논리는 놀라울 만큼 강력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조 교체를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도덕적 심판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천명은 후대의 모든 왕조에게도 위험한 칼이 된다. 덕을 잃으면 하늘이 떠난다는 논리는 언젠가 누구든 그 왕조를 향해 같은 말을 던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도 왕조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하늘의 이름으로 세워버린 셈이었다. 주가 세운 질서는 또한 구조에서 달랐다. 상위왕을 중심으로 제사와 전쟁을 결합해 중앙에 힘을 모았다면 주는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 붕원의 장치를 선택했다. 왕이 모든 곳을 직접 통치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넓었다. 그래서 주는 혈연과 공로를 기반으로 땅을 나누어 주고 제후를 세웠다. 봉건이라 불리는 이 체제에서 왕은 중심이었지만 각 지역의 제후는 작은 왕처럼 자신의 영토를 다스렸다. 왕은 제후에게 자기를 내리고 의례의 규범을 부여하며 제후는 조공과 군사로 왕에게 충성을 표시한다. 이 관계를 단단히 묶는 것은 칼보다 예였다. 하늘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 그리고 의례의 형식이 권력관계를 고정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었다. 주서기의 세계는 예와 음악으로 통치되는 세계로 그려진다. 예는 단지 절차가 아니라 질서의 언어였다. 누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어떤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색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떤 말로 하늘과 조상에게 구하는가. 이 모든 세부가 계층과 권위를 확정했다. 음악은 감정을 다스리는 수단이었다. 폭력으로 억누르는 대신 마음을 조율해 공동체를 안정시키려는 이상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주는 상의 신성한 공포 정치에서 덕과 예라는 도덕적 질서로 통치의 외형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상은 늘 현실과 충돌한다. 봉건의 분권은 넓은 땅을 다스리는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훗날 중심을 찢어놓을 칼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주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왕실의 권위는 여전히 하늘의 이름으로 빛났지만 실제 힘은 점점 제후들의 손으로 흘러갔다. 제후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병력을 키우고 성을 쌓고 토지를 넓히며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주의 중앙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지 군사력의 감소가 아니라 의례의 권위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얘가 권력을 묶어두지 못하는 순간 봉건은 연합이 아니라 경쟁의 장이 된다. 결정적인 전환은 주 왕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시작된다. 수도가 옮겨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리의 이동이 아니라 상징의 붕괴였다. 왕이 더 이상 안전하게 중심을 지킬 수 없다는 신호였고 제후들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읽었다. 이렇게 주동기의 시대가 열리자 천하의 중심은 하나의 왕실이 아니라 수많은 제후국들로 분산된다. 왕은 여전히 하늘 아래의 최고라 불렸지만 그 말은 점점 의례 속에서만 울렸다. 현실의 결정은 제후들의 회의와 전쟁터에서 이루어졌다. 주동기의 세계에서 제후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을 확장한다. 동맹이 맺어지고 배신이 이어지며 약소국은 강대국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천하라는 개념은 더욱 복잡해진다. 천하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관계의 그물망이었다. 그 속에서 왕은 상징이 되었고 제후는 실권자가 되었다. 권력은 분열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사상은 이때부터 더욱 깊어질 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질서가 무엇인지 더 치열하게 묻기 때문이다. 주의 시대가 남긴 가장 거대한 유산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천명이라는 정치의 논리다. 왕조는 하늘의 뜻을 위임받았으며 덕을 잃으면 그 위임을 거두어 간다는 원리.
다른 하나는 예라는 사회의 구조다. 인간관계를 규범으로 묶어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 이 두 유산은 훗날 사상가들의 언어가 되고 왕조들의 통치 기술이 된다. 주는 상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상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사상의 기둥을 세웠다. 그러나 이 기둥은 이제 거센 바람을 맞게 된다. 중앙이 약해지고 제후들이 각자의 깃발을 세우는 순간 천하는 더 이상 한 왕의 품이 아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전쟁과 분열 속에서 오히려 사상이 꽃피는 시대를 마주한다. 춘추와 전국,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려는 인간의 가장 치열한 사유가 시작된다. 주가 세운 예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천하는 마침내 소리내어 갈라졌다. 왕의 이름은 여전히 하늘 아래 울렸지만 그 울림은 제단의 메아리로 남았을 뿐이었다. 들판에서는 다른 북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성문이 닫히고 군대가 움직이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고 전사가 되었다. 이 시대는 춘추라 불리고 이어 전국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름이 무엇이든 그 본질은 하나였다. 천하가 한 몸이기를 멈추고 수많은 칼날로 서로를 겨누기 시작한 시대였다. 춘추의 시작은 작은 균열에서 비롯되었다. 제후들은 더 이상 왕실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각자의 명분과 이해를 내세워 서로를 시험했다. 전쟁은 이제 단발의 충돌이 아니라 계절처럼 반복되는 일이 되었고 동맹은 약속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다.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나라의 피를 밟아야 했고 약소국의 영토는 지도 위에서 조금씩 지워졌다.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도 전에 성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영희 냄새로 운명을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장 어두운 시대는 가장 밝은 사유를 낳는다.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엇인지 묻게 되었고 왕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따지게 되었다. 누구나 알고 있던 규범이 작동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새로운 규범을 설계해야 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백가의 목소리였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각자의 길을 들고 나타나 천하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두고 경쟁했다. 그들의 논쟁은 단지 글 속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설계도였고 군주의 귀를 움직이는 무기였다. 먼저 유가의 목소리가 있다. 공자는 혼란의 시대를 바라보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 했다. 그는 천하가 칼로 통일될 수는 있어도 마음이 통일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공자가 찾은 해답은 하늘의 신비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였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도덕 교훈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통치 기술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을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길들이는 법. 공자는 덕을 통치의 중심에 놓았다. 덕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한 규범이 되어 사회 전체를 묶는 힘이 된다. 그는 예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을 바꾸려 했다. 혼란 속에서 그가 붙잡은 것은 제도의 칼날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공자의 길은 단숨에 천하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전쟁이 불타는 시대에 덕은 너무 느리게 보였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들이 더 크게 울렸다. 그중 가장 신비로운 흐름은 도가였다. 노자로 상징되는 도가의 시선은
전쟁과 권력의 광기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는 세계가 인간의 의지로만 움직인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이 너무 많이 개입할 때 세계는 더 크게 무너진다고 보았다. 도는 말로 규정할 수 없고 이름 붙이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단지 철학적 수수께끼가 아니라 통치에 대한 깊은 경고였다. 지나친 법과 명령은 사람을 억누르고 억눌린 사람은 언젠가 폭발한다. 그래서 도가는 무의라는 길을 말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결국 바위를 이기듯 통치도 강압이 아니라 흐름을 타야 한다는 관점이다. 혼란한 시대에 도가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소음을 줄이고 자연의 질서를 다시 듣게 하려 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고 나라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법가의 언어가 빛을 내기 시작한다. 법가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렸다. 인간은 이익을 좇고 두려움을 피하는 존재라고 보았고, 따라서 통치는 덕이 아니라 제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로 대표되는 법가의 사유는 특히 냉혹하고 정확했다. 군주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하고 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상과 벌은 분명해야 한다.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과 관계를 끊어내고 국가가 가진 칼날 같은 법으로 천하를 다시 깎아야 한다. 이 사유는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동시에 전쟁의 시대에는 매혹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빠르게 작동하는 통치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유가가 인간을 다듬으려 했고 도가가 흐름을 따르려 했으며 법가가 제도로 통제하려 했다면 또 다른 길을 제시한 흐름이 있다. 묵가다. 묵가는 피로 얼룩진 시대에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사람들은 서로 죽이는가? 왜 강대국은 약소국을 짓밟는가? 그들은 사랑이 혈연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차별 없는 사랑, 겸해라는 개념은 당시 세계에 낯설고 급진적이었다. 묵가는 사치와 의례의 과잉을 비판하며 백성의 생존과 실용을 우선했다. 또한 묵가는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성을 지키는 기술자이자 전사로서 약소국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그들에게 사상은 글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혼란의 시대에 묵가는 도덕을 개인의 수양이 아니라 전쟁을 줄이기 위한 사회의 규칙으로 바꾸려 했다. 그리고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음양가라 불린 흐름은 인간의 정치가 자연의 질서와 때려야 뗄 수 없다고 보았다. 낮과 밤, 봄과 겨울, 따뜻함과 차가움이 교차하듯 왕조의 흥망도 어떤 큰 주기 속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들은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기륭을 읽으려 했고 통치자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시 천명과 연결된다. 천명은 단지 도덕적 판결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 재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춘추전국의 사유는 인간의 도덕과 제도, 자연의 흐름과 우주의 리듬까지 모두 끌어안으며 확장되었다. 이 시대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질서가 여러 개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하나의 질서가 있었다. 왕과 제후의 관계, 예의 규범, 하늘의 이름. 그러나 이제는 유가의 질서, 도가의 질서, 법가의 질서, 묵가의 질서,
음양가의 질서가 서로 경쟁하며 천하를 설계했다. 군주들은 이 사상들을 단순히 철학으로 대하지 않았다. 어떤 나라의 군주는 법가를 채택해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군주는 유가적 명분으로 제후를 규합했으며, 어떤 군주는 음양의 명분으로 하늘의 승인까지 끌어오려 했다. 사상은 곧 정책이 되었고, 정책은 곧 전쟁의 결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쟁 속에서 중화 문명이 선택한 방향은 점점 분명해진다. 전쟁의 시대가 끝난 뒤에도 살아남은 것은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찬양하는 사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묶는 질서의 사유였다. 왜냐하면 천하는 너무 넓고 인구는 너무 많았으며 분열은 언제든 다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화의 중심에는 늘 질문이 놓인다. 개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천하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가? 이 질문이 유가의 도덕 질서를 키우고 법가의 제도 질서를 불러오며 도가의 절제와 음양가의 우주적 정당성을 통치의 언어로 끌어들였다. 중화는 개인을 해방시키는 길보다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길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춘추전국은 끝없는 전쟁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중화 문명의 정신이 가장 치열하게 단련된 시대였다. 이 시대의 사상가들은 모두 서로 다른 길을 말했지만 공통된 두려움을 공유했다. 천하가 찢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는 다음 시대의 현실이 된다. 마침내 어느 한 나라가 이 모든 논쟁을 칼로 끝내려 한다. 그리고 그 칼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천하를 하나로 묶어버릴 것이다. 춘추와 전국의 들판에서 수백 개의 깃발이 피처럼 흔들리던 시간이 끝을 향해 기울 때 서쪽 변방의 한 나라가 조용히 이를 갈고 있었다. 지는 오랜 세월 약하다고 멸시받기도 했으나 그 멸시를 칼날로 갈아 세상에 되갚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덕의 설득이 아니었다. 규칙과 형벌, 상과 벌을 철저히 계산하는 법가의 길이었다.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즉시 바꾸는 장치로 국가를 재구성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무기가 되고 백성은 그 무기의 부품이 되는 순간 지는 마침내 천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시황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한 시대의 선언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왕 위에 있는 이름을 만들었다. 황제 하늘의 절반과 땅의 절반을 붙여 만든 듯한 그 호칭은 이제부터 천하의 하나의 중심만 존재한다는 명령이었다. 수백 년 동안 제후들이 각자 천하의 주인을 자처하던 시대에 그는 그것을 끝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끝냈다고 선언했다. 전쟁은 길었고 항복은 피로 받아냈다. 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의 숨결도 함께 끊어졌고 나라가 사라지면 그 나라의 법과 이름도 함께 지워졌다. 통일은 축제처럼 오지 않았다. 그것은 철과 피가 만든 길 위에서 도착했다. 그러나 진의 통일이 단지 영토의 합병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잠깐의 승리로 사라졌을 것이다. 진시황이 진정으로 무섭고 위대한 이유는 통일을 제도로 고정해 다시는 분열하지 못하게 만들려 했다는 점에 있다. 그는 천하를 재단했다. 옛 제후국의 경계를 지우고 군현이라는 새로운 행정 단위를 세워 중앙에서 직접 통제했다. 제후의 혈통이 땅을 소유하던 시대를 끝내고 관료가 법으로 땅을 다스리는 시대를 열었다.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세계관의 전복이었다. 땅은 더 이상 가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 되었고, 권력은 혈통이 아니라 인명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섬뜩한 작업은 표준화였다. 각 나라가 서로 다른 글자와 화폐, 다른 자와 저울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의 손과 언어가 서로 엇갈렸다. 진시황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글자를 통일한다는 것은 단지 문자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길을 통일하는 일이다. 명령이 같은 문장으로 쓰이고 기록이 같은 방식으로 남으며 법이 같은 글자로 새겨질 때 천하는 하나의 언어로 숨을 쉬게 된다. 화폐를 통일하는 것은 교역을 통일하는 것이고 곧 국가가 부를 통제하는 방식이 된다.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생활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곡식 한 되의 가치, 천 한 필의 길이, 세금의 무게가 하나로 정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같은 체계에 묶인다. 지는 칼로 천하를 묶은 뒤 기준과 규칙으로 천하를 고정하려 했다. 하지만 고정된 질서는 늘 대가를 요구한다. 진의 국가 운영은 사람을 숫자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백성은 호적에 기록되고 노동은 배치되며 명령은 곧 형벌의 그림자를 동반했다. 대규모 토목과 군사사업은 국가의 숨결처럼 이어졌다. 긴 성벽이 땅 위로 뻗어나가고 도로가 산을 가르며 운하가 강을 잇는다. 이러한 사업은 단지 위협이 아니라 통제의 장치이기도 했다. 길이 연결되면 군대가 빨리 움직이고 정보가 빠르게 흐르며 반란의 씨앗은 싹트기 전에 짓밟힐 수 있다. 그러나 그 길과 성벽을 만든 것은 돌이 아니라 사람의 뼈와 땀이었다. 백성의 삶은 점점 얇아지고 제국의 형태는 점점 거대해졌다. 진시황은 눈앞의 반란뿐 아니라 시간 자체와 싸우려 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천하를 통일한 자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천하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끝이었다. 그래서 그는 불멸을 찾았다. 동쪽 바다 너머의 신비한 섬, 신선의 약, 영생의 비밀을 찾아 사람들을 보내고 무덤을 하나의 지하 제국처럼 만들었다. 그 무덤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권력을 이어가려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살아있는 제국과 죽은 제국이 동시에 세워지는 동안 백성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이때 진은 사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천하를 하나로 묶으려면 생각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믿었다. 서로 다른 학파와 기록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등장한 사건이 불길하게 전해진다.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탄압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단지 지식의 파괴가 아니라 기억의 통제다.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현재의 법을 비교하고 의심할 수 있다. 다른 시대의 이상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백성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다. 진은 비교를 없애고 질문을 줄이며 국가가 허락한 언어만 남기려 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은 더욱 단단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공포로 세운 질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포는 충성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가의 통치는 즉각적인 효율을 만들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저장한다. 백성은 말하지 못하는 대신 기억한다. 강제된 노동, 무거운 세금, 끝없는 동원, 그리고 숨막히는 감시. 제국은 겉으로는 움직였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무엇보다 진시황이 죽는 순간 그 균열은 폭발할 준비를 마친다. 황제의 권위가 절대적일수록 그 황제가 사라졌을 때 남는 공백은 더 크다. 후계 체제가 흔들리고 조정은 불안해지며 백성은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묶여있지 않게 된다. 진의 몰락은 그래서 빠르다. 불과 몇 년 만에 제국은 무너진다. 그 거대한 성벽과 도로, 통일된 글자와 도량형이 존재했음에도 진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이는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의 본질을 보여준다. 진은 천하를 통일했으나 천하의 마음을 통일하지는 못했다. 제도는 남았지만 정당성은 약했다. 폭정은 강력했지만 지지는 얕았다. 제국은 철로 세워졌으나 철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 결국 진은 무너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다음 시대가 진을 부정하면서도 진이 만든 많은 제도를 가져간다는 점이다. 진의 실패는 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통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동시에 증명했다. 진의 제국이 무너졌을 때 천하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공백을 맞이했다. 공백은 곧 피를 부른다. 진이 남긴 통일의 틀은 아직 뜨거웠고 사람들은 그 틀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기기 위해 다시 칼을 들었다. 들판에는 반란의 깃발이 솟았고 영웅과 폭군의 그림자가 뒤엉켰다.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떠오른다. 그는 신비로운 혈통의 성군이 아니었고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제후도 아니었다. 오히려 술과 웃음, 투박한 말투를 가진 평범한 인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대는 때때로 그런 인물을 선택한다. 유방, 훗날 한 고조라 불리는 자가 그렇게 등장한다. 유방은 진이 만든 제도를 정면으로 부수기보다는 그 제도의 뼈대를 활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묶는 길을 택했다. 그는 진의 공포가 남긴 상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법을 느슨하게 하고 지나친 동원을 줄이며 백성에게 숨 돌릴 공간을 주려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이 남긴 통일의 장치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천하가 다시 분열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진의 9년제를 큰 틀에서 이어가되 공신과 친족에게 일부 봉지를 나누어주는 절충을 택한다. 통일의 기둥 위에 완화의 벽을 세우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한 제국이 오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다. 지나치게 단단한 철을 조금 풀어 사람들의 순결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한의 진짜 위대함은 단지 유방의 성격이나 초기의 유연함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중화제국의 표준 모델을 완성해버린 왕조였다. 진이 통일의 형태를 만들었다면 한은 통일이 오래 지속되는 방식, 곧 제국의 운영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상이 있었다. 칼과 법만으로는 천하를 오래 묶을 수 없다는 교훈이 진의 몰락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한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언어를 찾기 시작한다. 그 언어는 마침내 육아의 옷을 입는다. 혼란한 시대의 공자가 남긴 말들은 오래도록 떠돌았고 여러 학파의 경쟁 속에서 때로는 밀려났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한이 육아를 국가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학문 선택이 아니었다.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윤리와 질서의 선택이었다. 법관은 기계처럼 효율적이지만 차갑고
백성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도가는 깊지만 국가를 즉각 움직이는 언어로 쓰기엔 너무 멀다. 유가는 가족과 사회, 군신 관계를 예와 덕으로 엮어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힘을 갖고 있었다. 하는 이 힘을 국가의 뼈대에 붙였다. 황제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자이 돼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씌웠고, 신하는 예로 충성을 설명하며 백성은 도덕적 질서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제국의 통치는 이제 공포만이 아니라 명분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유가는 점차 국가의 언어가 된다. 단지 책 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관료를 뽑고 정책을 정당화하며 사회를 규정하는 규범이 된다. 관료 체계는 더욱 정비되고 기록과 법령은 체계적으로 쌓이며 황제의 통치는 하늘의 뜻과 도덕의 기준을 동시에 빌려 강화된다. 한 제국은 여기에서 독특한 균형을 만든다. 겉으로는 덕과 예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법과 제도를 유지한다. 온화한 말과 엄격한 기계가 한 몸 안에서 공존한다. 이 균형이 한을 단순한 왕조가 아니라 제국의 모델로 만들었다. 그러나 제국의 모델은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한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전에도 교역은 있었지만 한은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길로 확장시킨다. 비단의 길, 후대가 실크로드라 부르게 될 길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단순한 상인의 행렬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와 사상, 물건과 질병, 외교와 전쟁이 함께 흐르는 혈관이었다. 말발굽이 사막의 모래를 밟을 때마다 중화의 세계는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갇힌 문명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 속의 한 축으로 변해갔다. 이 길 위에서 한은 처음으로 외부의 강대한 세력들과 마주한다. 북방의 기마 세력은 제국의 안정을 위협했고, 서방의 다양한 국가들과 부족들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왔다. 한은 교역을 통해 불을 얻고, 외교를 통해 길을 열며, 군사로 국경을 지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화는 처음으로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만 두지 않고 세계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스스로를 재정의하게 된다. 비단과 옥, 말과 향신료가 오가며 낯선 언어와 풍습이 국경을 넘어 들어온다. 제국은 더 복잡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며 동시에 더 큰 규모의 통치를 요구받는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이라는 이름은 점점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된다. 한은 단지 왕조의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의 이름이 된다. 후대의 한족이라 불리는 민족적 정체성의 뼈대가 이 시기에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전승이 생긴 것도 우연이 아니다. 오래 지속된 제국은 사람들에게 공통의 기억을 만들고 공통의 규범을 만들며 공통의 언어를 강화한다. 한의 관료제와 유가적 질서, 그리고 통일된 제국의 경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큰 틀을 남긴다. 이것이 한이 중화제국의 표준 모델이라 불리는 이유다. 진위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다면 한은 그 하나가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제국이 오래 갈수록 또 다른 그림자도 깊어진다. 권력이 안정되면 귀족과 외척, 환관과 관료가 서로의 힘을 탐하게 되고 부는 한쪽으로 쏠리며 국경의 전쟁은 재정을 갉아먹는다. 한의 빛이 강할수록 그 그늘도 짙어진다. 그럼에도 한은 중화 문명의 기억 속에서 이상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제국이 제국답게 작동하는 법을 확립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한의 방식은 후대 왕조들이 반복적으로 모방했고 한의 이름은 정체성으로 남았다. 한의 거대한 틀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한 왕조의 쇠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모두가 깨닫게 된다. 이 균열은 한 왕조의 끝이 아니라 천하가 다시 갈라지는 거대한 파도라는 사실을, 중앙의 권위가 약해지고 지방의 군벌이 힘을 쥐며 궁정 내부의 다툼과 국경의 긴장이 겹쳐질수록 통일의 껍질은 서서히 벗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이 남긴 제국의 문은 닫히고 또 다른 시대의 문이 열린다. 분열과 재결합,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 이 긴 어둠 속에서 중화 문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다른 형식으로 자신을 이어간다. 천하가 갈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삼국이다. 위, 촉, 오. 세 나라의 깃발은 단순한 지리의 구분이 아니라 질서가 셋으로 찢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각 국가는 자신만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어떤 이는 황실의 후손을 받들며 정통을 주장했고, 어떤 이는 실력과 제도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시대의 전쟁은 단지 땅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정당성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었다. 군대가 움직이는 곳마다 농지가 불타고 성이 함락되는 곳마다 백성의 삶은 뿌리째 뽑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의 천하를 꿈꾸었다. 분열이 길어질수록 통일의 그리움은 더욱 선명해졌고 그 그리움이 삼국의 피비린내 속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삼국의 전쟁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와 군사 운영이 정교해진 시대이기도 했다. 강대한 국가를 유지하려면 인재가 필요했고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과 보상이 필요했다. 각 국가는 자신만의 관료 체계를 정비하고 군량과 병참을 조직하며 전쟁을 지속할 행정 능력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다. 제국은 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기록과 세금, 법과 인재 등 보이지 않는 구조가 없다면 전쟁조차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즉, 혼란은 문명을 파괴하는 동시에 문명의 기술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 그러나 삼국이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긴 전쟁과 내부의 균열 속에서 세 나라의 균형은 무너지고 결국 새로운 통합의 주체가 등장한다. 진의 이름이 다시 천하를 덮는다. 진은 삼국의 혼란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통일은 안정된 평화가 아니었다. 너무 많은 피가 이미 흘렀고 너무 많은 권력이 지방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통일은 이루어졌으나 통일의 기반은 약했다. 제국의 몸은 하나였지만 그 몸을 움직이는 신경은 분열되어 있었다. 진의 시대에 들어서면 궁정과 귀족 사이의 권력 다툼이 더 깊어진다. 통일을 이룬 왕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다. 특히 귀족 가문들은 전쟁 속에서 성장했고 그들은 황제의 권위만으로 쉽게 눌릴 존재가 아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곧 제국 전체를 흔든다. 내부가 흔들리면 외부의 균열은 더 크게 벌어진다. 그렇게 진은 통일을 이룬 지 오래지 않아 다시 무너지고 천하는 더 깊은 분열로 빨려 들어간다. 이후의 시대는 남북으로 갈라진다. 남북조라 불리는 긴 시간 동안
중화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었다. 북쪽에는 강한 기마 세력과 여러 왕조가 교체되며 자리 잡고, 남쪽에는 한족 중심의 정권들이 강남의 풍요로운 땅을 기반으로 문화를 이어간다. 북방의 정치 구조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빠르게 변했고, 남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귀족 문화와 문학, 예술이 발달한다. 그러나 안정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이었을 뿐,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경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작은 승리가 큰 패배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어느 날은 한 왕조의 백성이었다가 몇 해 뒤에는 다른 왕조의 백성이 되었다. 삶은 국가의 이름보다 더 빠르게 바뀌었다. 이 끝없는 혼란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퍼져나간다. 그것은 칼과 성벽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었다. 불교가 확산된다. 본래 인도에서 시작된 가르침이 사막과 산맥을 넘어 길을 따라 들어와 천하의 상처난 마음에 스며든다. 전쟁과 기근, 죽음과 이별이 일상이 된 시대에 불교가 말하는 윤회와 업, 고통의 원인과 해탈의 길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제공했다. 유가가 사회의 질서를 말하고, 도가가 자연의 흐름을 말하며, 법가가 제도의 칼날을 말하던 세계에 불교는 존재 자체의 고통과 마음의 구원을 말한다. 혼란의 시대의 사람들은 단지 국가가 안정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의미를 필요로 했다. 불교는 그 의미를 제공한다. 불교의 확산은 단지 종교의 유입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변형이었다. 사원은 피난처가 되었고, 승려는 지식인과 사상가가 되었으며, 번역은 새로운 언어의 작업이 되었다. 경전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단어는 바뀌고 개념은 새로 만들어진다. 그 과정은 중화 문명이 외부의 사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 흡수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혼란이 문명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문명은 혼란 속에서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더 복잡한 정신을 갖게 된다. 남북조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분열의 극치였으나 문화적으로는 깊은 변형의 시대였다. 북쪽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이며 새로운 통치 방식과 군사 구조가 실험되고, 남쪽에서는 문학과 예술이 발전하며 고전의 해석이 더 세련되어 간다.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변형된 연속이었다. 중화 문명은 왕조가 바뀌어도 언어와 기록의 습관과 사상의 뼈대를 쉽게 잃지 않았다. 오히려 갈라진 채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며 훗날 다시 하나로 합쳐질 때 더 큰 세계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쟁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지만 기억을 빼앗지는 못했다. 왕조는 사라졌지만 글은 남았고, 예는 형태를 바꾸어 남았으며 사상은 새로운 옷을 입고 남았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단순히 어둠이 아니다. 이는 중화 문명이 스스로를 시험받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긴 통과 의례였다. 그리고 그 긴 분열의 끝에서 천하는 다시 하나가 될 조건을 갖추어 간다. 북과 남의 경험이 축적되고 군사와 행정, 문화와 종교가 서로를 자극하며 더 큰 통합을 준비한다. 남과 북이 오랜 세월 서로를 바라보며 칼을 갈던 시간이 지나자 천하는 마침내 다시 하나의 중심을 갈망하게 된다. 분열은 끝없는 전쟁을 낳았고, 전쟁은 사람들에게 통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임을 깨닫게 했다. 왕조들은 바뀌었지만
누구도 천하의 상처를 완전히 봉합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에서 새로운 힘이 일어나 오래된 경계를 무너뜨린다. 다시 통일, 다시 제국. 그러나 이번 통일은 단지 땅을 합치는 일이 아니라 흩어진 시간과 기억을 다시 한 그릇에 담는 일이었다. 그 통일의 문을 연 것이 수였고 그 통일의 절정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것이 당이었다. 수는 천하를 다시 하나로 묶었다. 그것은 긴 분열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약속이기도 했다. 통일은 언제나 거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흩어진 행정과 군사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무너진 조세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하며 국경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 수의 통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빠르게 이루려 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거대한 국가사업이었다. 수는 통일된 제국이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혈관을 만들고자 했다. 강과 강을 잇고 남과 북을 연결하며 곡식을 실어 나르고 군대를 이동시키는 거대한 수로의 길을 열었다. 이 거대한 물길은 단지 경제의 통로가 아니라 통치의 통로였다. 제국이 하나로 묶이려면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사업은 제국의 위협이면서 동시에 제국의 상처가 된다. 공사는 사람을 삼켰고 부역은 백성의 어깨를 짓눌렀다. 통일의 과실이 백성에게 닿기도 전에 통일의 부담이 먼저 덮쳐왔다. 밖에서는 원정이 이어지고 안에서는 노동과 세금이 끊이지 않았다. 수는 통일을 이루었지만 통일의 숨결을 길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 마치 밤하늘에 짧게 번쩍이는 번개처럼 수의 빛은 강렬했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짧은 왕조가 남긴 것은 작지 않았다. 수가 만든 통합의 기반은 다음 시대가 찬란히 피어오를 토양이 된다. 당은 그 토양 위에서 꽃을 피웠다. 당이 등장하는 순간 제국은 단지 하나로 묶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바라보는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당의 제국은 단일한 색으로 칠해진 세계가 아니었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 풍습이 함께 섞이며 살아 움직이는 다색의 제국이었다. 북방의 기마 문화와 중원의 제도, 서역의 교역과 남방의 풍요가 하나의 무대 위에서 만났다. 당은 이 다양성을 억지로 지우기보다는 제국의 힘으로 활용하려 했다. 다양한 존재를 포용하는 제국은 더 넓은 외교를 가능하게 하고 더 큰 시장을 만들며 더 깊은 문화를 낳는다. 당은 바로 그런 제국의 형식으로 자신을 완성해 갔다. 그 중심에 장안이 있었다. 장안은 단지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교차로였다. 거리에는 여러 언어가 섞여 흘렀고 시장에는 낯선 향료와 유리, 보석과 비단이 쌓였다. 서역에서 온 상인과 사신, 승려와 음악가가 장안의 문을 드나들며 이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항구처럼 외부를 맞이했다. 장안의 질서는 단단했지만 폐쇄적이지 않았다. 제국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당의 시대는 중화가 처음으로 세계의 심장처럼 뛰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외교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당의 조정은 주변 국가들과 단지 전쟁으로만 관계를 맺지 않았다.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통해 국제관계를 구조화했고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었다. 동시에 실제로는 교역과 동맹, 군사적 균형을 능숙하게 다루며 제국의 이익을 확장했다. 서역으로 이어지는 길은 다시 살아 움직였고 사람들과 물건, 사상과 기술이
더 활발히 오갔다. 불교는 계속해서 퍼졌고 다른 종교와 문화도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했다. 제국의 수도는 하나의 거대한 그릇이 되어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제국의 색으로 재구성했다. 이 찬란함 속에서 예술은 절정에 이른다. 당의 시대를 떠올릴 때 사람들은 전쟁의 기록만큼이나 시의 울림을 기억한다. 시는 단지 문학이 아니라 시대의 숨결이었다. 궁정의 화려함과 변방의 바람, 봄밤의 달빛과 전쟁터의 피비린내가 시 속에 함께 담겼다. 한 줄의 문장이 제국의 감정을 대변했고 한 편의 시가 한 시대의 정서를 고정했다. 음악과 무용, 회화와 공예 또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 풍부해졌다. 외부에서 들어온 선율과 악기가 제국의 궁정에서 울리고 서역의 무용이 장안의 밤을 밝히며 예술은 제국이 가진 자신감의 또 다른 증거가 된다. 그러나 당의 위대함을 말할 때 반드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다. 무축천 후대의 무후 혹은 무축천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그녀의 등장은 단지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제국 권력의 깊은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당의 궁정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권력 투쟁의 그림자를 감추지 못했다. 무축천은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고 마침내 전통적으로 남성의 자리로 여겨지던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선다. 그녀는 단순히 권력을 잡은 여인이 아니라 권력을 운영한 통치자였다. 무축천의 통치는 양면을 가진다. 한편으로 그녀는 인재를 등용하고 행정체계를 다듬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진다.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기 위해 감시와 숙청, 정치적 계산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함께 따른다. 그녀의 시대는 찬란함 속에서도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긴장이 제국의 권력이 얼마나 정교하고 냉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무축천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은 권력의 정당성이 혈통과 성별만으로 고정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이는 이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과 해석을 낳는다. 그녀는 제국의 규범을 흔들었고 동시에 제국이 가진 유연함과 잔혹함을 모두 드러냈다. 수화당의 시대는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통일된 제국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최고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가 길을 만들었다면 당은 그 길 위에 문명을 올려놓았다. 다양한 민족이 섞여도 제국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외부의 문화가 들어와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시대를 찬란하게 했다. 그러나 찬란함은 언제나 그늘을 동반한다. 제국이 가장 높이 올라설수록 내려오는 길은 더 가파르다. 내부의 권력 다툼, 변방의 위협, 경제의 불균형이 서서히 쌓이며 당의 찬란한 무대 뒤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자라기 시작한다. 당의 찬란함이 천하를 비추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빛은 서서히 피로를 드러낸다. 거대한 제국은 언제나 자기 무게에 눌린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지방의 불안, 재정의 부담과 변방의 위협이 겹쳐지며 마침내 당의 질서는 무너진다. 그리고 또 한 번 천하는 갈라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래 지속되는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 등장하기 위한 전야였다. 혼란을 지나 송이 천하의 중심으로 올라설 때 중화 문명은 다른 길을 선택한다. 칼의 제국이 아니라 붓의 제국, 말의 제국이 아니라 장부의 제국, 전장에서 승리하기보다
삶의 구조를 승리시키는 제국이었던 것이다. 송의 시대는 겉으로 보면 조용하다. 궁정은 세련되었고 도시의 거리는 활기찼으며 시장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숨쉬었다. 하지만 이 평온은 단지 전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내부의 질서와 경제의 힘으로 견디려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송은 군사적 거대함으로 세계를 압도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의 혈관을 돈과 물자, 기술과 행정으로 채웠다. 그래서 송은 군사로는 약하다고 평가받지만 문명으로는 가장 정교한 시대 중 하나로 기억된다. 먼저 경제가 변한다. 송의 도시들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거대한 기계가 된다. 농촌에서 나온 곡식과 비단, 도자기와 차가 수로와 도로를 따라 도시로 모이고 도시에서 다시 전국으로 퍼진다. 시장은 제국의 심장처럼 뛰며 상인은 이전 시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돈이 더 자주 움직이고 물건이 더 멀리 이동하며 사람들은 지역에 묶여있던 삶에서 서서히 벗어난다. 경제는 더 이상 궁정의 부속물이 아니라 제국 자체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국가도 이를 안다. 세금과 재정 운영이 더 정교해지고 곡물과 화폐의 흐름을 관리하는 관료 체계가 강화된다. 송의 제국은 전장의 승리보다 장부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상업의 발달은 도시의 삶을 바꾼다. 거리에는 상점이 늘어서고 여관과 찻집이 번성하며 장인의 작업장은 더 큰 규모로 조직된다. 도자기, 비단, 종이, 잉크 같은 물품은 단지 생활용품이 아니라 제국의 부를 대표하는 상품이 된다. 송의 도자기는 맑고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지고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가 된다. 사람들은 글을 읽고 토론하며 예술을 소비하고 취향을 나누는 새로운 도시 문화를 형성한다. 문명은 전쟁의 불꽃이 아니라 시장의 등불 아래에서 자라난다. 이때 송의 가장 독특한 힘은 지식과 기술에서 나온다. 송은 손으로 만든 문명을 넘어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 문명으로 이동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인쇄가 있다. 글을 찍어낸다는 것은 지식을 복제하는 일이다. 복제된 지식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교육하며 더 많은 사람을 관료로 만들 수 있다. 책이 늘어나면 학문이 넓어지고 학문이 넓어지면 국가가 인재를 선발하는 기반도 강해진다. 송의 사회는 학문을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확대하며 문치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붓을 든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시험과 교육이 사회의 흐름을 규정한다. 이렇게 송은 전사보다 학자를 더 중심에 두는 구조로 이동한다. 기술의 진보는 바다와 하늘로까지 뻗는다. 나침반은 방향을 고정해준다. 그것은 단지 항해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의 확장이다. 바다 위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면 교역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물자는 더 넓게 순환할 수 있다. 송의 상업은 내륙의 시장만이 아니라 해상 교역의 가능성까지 품는다. 바다는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제국은 더 큰 부와 정보를 얻는다. 송은 이 가능성을 경제의 일부로 끌어안으며 문명을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 화약. 처음에는 의뢰의 불꽃처럼 사용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전쟁의 언어가 될 준비를 한다.
화약은 곧 무기의 형태를 바꾸고 성과 방어의 구조를 바꾸며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 송의 기술은 이처럼 미래의 전쟁을 예고하는 씨앗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송은 그 씨앗을 충분히 활용해 군사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한다. 기술이 곧바로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력은 단지 무기만이 아니라 조직과 지휘, 사회의 동원 능력과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송은 군사에서 약했다. 그 약함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구조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했다. 당 말기의 군벌 혼란을 기억하는 송은 군대가 강해질 때 국가가 내부에서 찢어진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송은 군대를 통제하려 했고 장군에게 너무 큰 권한이 모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이는 내부의 반란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외부의 강대한 위협을 마주할 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송은 내부의 안정과 외부의 방어 사이에서 북과 장부를 택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북방의 위협이 바로 그 대가를 드러낸다. 북쪽에는 강한 기마 세력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송의 풍요로움과 약한 군사력을 정확히 읽었다. 이들은 단지 약탈자가 아니라 정치적 국가를 형성하며 송과 대등하게 협상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다. 국경은 끊임없이 긴장했고 송은 전면전으로 승리해 문제를 끝내기보다 조공과 외교, 재정적 부담을 통해 시간을 사려 했다. 이는 송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제국의 자존과 재정을 지속적으로 갉아먹는다. 경제가 강할수록 지불은 가능했지만 지불이 반복될수록 내부의 불만도 쌓인다. 그럼에도 송은 놀라운 시대다. 전장에서 밀리면서도 삶의 질서와 문화의 깊이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 학문은 더 정교해지고 문학과 예술은 더 섬세해지며 관료제는 더 세밀하게 작동한다. 이것이 송의 역설이다. 칼로 천하를 휘두르지 못하는 대신 송은 문명 자체를 극도로 정련한다. 마치 얇은 도자기 표면 위에 미세한 균열이 숨어있듯 송의 찬란한 문화와 경제의 빛 아래에는 북방의 위협이라는 균열이 늘 함께 있었다. 송은 그 균열을 완전히 메우지 못한 채 점점 더 큰 파도와 마주하게 된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송은 지혜로 버틴 제국이었다. 경제와 상업, 기술과 학문으로 제국의 몸을 세우고 군사적 약함을 외교와 재정으로 보완하려 했다. 그러나 북방의 압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제국의 선택을 시험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외부의 힘이 중화의 중심을 다시 뒤흔드는 시간을 맞이한다. 칼과 말발굽이 문명의 도자기 표면을 두드리며 송의 섬세한 세계에 균열을 더 크게 낼 것이다. 송이 쌓아 올린 문명의 탑은 섬세했고 그 탑의 벽은 아름다웠지만 북방의 바람은 점점 더 차갑고 거칠어졌다. 시장의 등불이 밝게 타오를수록 성벽 너머의 말발굽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결국 그 소리는 한 시대의 문을 닫는 종소리가 된다. 중화는 다시 한번 외부의 힘에 의해 중심을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제국들이 탄생한다. 원, 명, 청. 이 세 이름은 서로 다른 피와 언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천하를 다스렸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제국의 마지막 장, 중화의 세계가 가장 넓게 펼쳐지고 가장 깊은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먼저 원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북방의 초원에서 온 몽골은 단지 강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의 속도를 바꾸는 존재였다.
광활한 초원을 달리며 형성된 기마전술, 빠른 이동과 기습, 그리고 냉정한 조직력은 농경 중심의 제국이 가진 전통적인 방어 방식을 무력화시켰다. 송은 섬세한 행정과 문화로 제국을 지탱했지만 그 섬세함은 거친 폭풍 앞에서 쉽게 찢어질 수 있었다. 몽골의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중화의 땅은 외부의 손에 들어간다. 원의 시대, 중화는 외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외족의 지배라는 사실은 단지 왕좌에 앉은 사람의 혈통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하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었다. 중화는 오랜 세월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주변을 질서 속에 배치하는 세계관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원의 시대에는 그 중심의 자리에 초원의 권력이 앉는다. 통치구조는 두 층으로 나뉘고 지배와 피지배의 경계가 사회에 스며든다. 원은 광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활용했지만 동시에 몽골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중화의 관료제와 초원의 권력이 서로 충돌하며 긴장이 생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또 다른 흐름도 생겨난다. 원은 세계를 넓게 연결한다. 육로의 교역망이 더 크게 움직이고 동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사람과 물건, 소식과 기술이 더 먼 거리까지 오간다. 외쪽의 지배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세계적 연결의 통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중화는 이 시기에 자신이 더 큰 세계의 일부임을 더욱 강하게 체감한다. 하지만 지배가 오래갈수록 저항도 자라난다. 원의 통치는 광대했으나 그 광대한 만큼 내부를 완전히 하나로 묶기 어려웠다. 재정의 부담과 사회적 갈등, 자연재해와 지방의 불만이 쌓이고 마침내 새로운 깃발이 들린다. 그 깃발은 단지 왕조 교체가 아니라 중화가 다시 자기 손으로 중심을 되찾는다는 선언이 된다. 그 선언의 이름이 명이다. 명은 복원과 재정립의 시대다. 외족 지배의 시간을 지나 중화는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려 한다. 명의 통치자들은 질서를 세우고 관료제를 정비하며 황제 권력을 강하게 다듬는다. 이때 명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내부의 통합을 어떻게 굳힐 것인가? 다른 하나는 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명의 선택은 분명했다. 안으로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경계를 단단히 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상징이 있다. 만리장성. 이 성벽은 단지 돌과 흙의 구조물이 아니라 두 세계의 경계선이었다. 농경의 질서와 초원의 이동, 정착과 유목, 문명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상징으로 세워진다. 장성은 단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보강되고 확장되며 거대한 의지로 굳어졌다. 성벽은 침입을 막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했다. 외부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성벽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명은 장성을 통해 말한다. 이 제국은 다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역사에서 성벽은 늘 한계를 가진다. 성벽이 아무리 길어도 제국의 내부가 약해지면 성벽은 상징만 남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명이 한편으로는 외부를 막으려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를 향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의 또 다른 거대한 상징이 정화의 항해다. 정화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서쪽 바다로 나아갔다고 전해진다.
그의 배는 단순한 상선이 아니라 제국의 위험을 실어 나르는 이동하는 궁정이었다. 바다를 건너 외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교역만이 아니라 외교의 선언이었다. 명은 자신이 육지의 제국일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려 했다. 이 항해는 중화 문명이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미래를 암시한다. 만약 그 길이 계속 이어졌다면 세계의 바다는 다른 형태로 재편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은 결국 이 해양의 꿈을 오래 붙잡지 못한다. 내부의 부담과 정치적 선택, 그리고 방어 중심의 사고가 다시 제국의 시선을 안쪽으로 돌리게 만든다. 바다는 멀어지고 제국은 다시 자기 울타리를 강화하는 길로 되돌아간다. 시간이 흐르며 명의 내부도 흔들린다. 권력은 강해질수록 부패의 유혹을 키우고 중앙집권은 효율을 높이지만 동시에 갈등을 집중시킨다. 재정은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자연재해와 밀란, 내부 권력 투쟁이 겹치며 제국의 기둥은 약해진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또 하나의 북방 세력이 나타난다. 이번에는 만주다. 그렇게 청의 시대가 시작된다. 청은 제국의 마지막 장이자 영토의 최대 확장으로 기억되는 시대다. 만주에서 온 권력은 중화의 제도를 받아들이되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통치한다. 이중의 구조는 원의 시대와 닮았지만 청은 더 오랫동안 더 안정적으로 제국을 운영해 나간다. 청은 군사적 능력과 행정적 체계를 결합해 광대한 영토를 통합하고 국경을 확장하며 제국의 지도를 크게 펼친다. 이 시기에 제국은 북쪽과 서쪽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이전 시대보다 더 넓은 공간을 통치 범위로 삼게 된다. 영토의 확장은 단지 땅의 증가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지역을 하나의 제국 안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다. 청은 이를 위해 통치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했다. 단일한 규범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했다. 청의 궁정은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제국 운영의 현실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관료제는 계속 작동했고 문화는 이어졌으며 제국은 긴 시간 동안 안정의 외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제국이 넓어질수록 제국이 감당해야 할 문제도 늘어난다. 거리의 증가, 관리의 부패, 지방의 불만, 재정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무게로 쌓인다. 그리고 바깥의 세계는 변해가고 있었다. 기술과 교역, 전쟁의 방식이 달라지는 세계 속에서 제국의 오래된 구조는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청은 마지막 제국으로서 가장 넓은 땅을 품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원은 중화가 외족의 손에 들어간 시대였고 그 경험은 세계와의 연결을 확대하면서도 정체성의 상처를 남겼다. 명은 그 상처를 봉합하며 내부 질서를 재정립했고 성벽으로 경계를 세우는 동시에 바다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청은 마지막으로 제국의 지도를 최대치로 확장하며 다양한 세계를 하나의 통치 아래 묶어내는 힘을 증명했다. 이 세 왕조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중화 문명이 가장 넓게 펼쳐진 시기이면서 동시에 오래된 제국 모델이 한계에 다다르는 시기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긴 서사를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야 한다. 왜 이 문명은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이 거대한 제국의 반복 속에서 끝내 남았는가? 천하의 시간은 언제나 강처럼 흐르지만
중화의 역사는 유난히도 원을 그리며 흐른다. 어떤 왕조는 무너졌고 어떤 수도는 불탔으며 어떤 이름은 흙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든 붕괴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수피불에 탄 뒤에도 다시 싹이 트듯 문명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중화는 무너지지 않았다. 단지 형태를 바꾸어 되살아났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제국을 가능하게 했던 방식, 곧 기억과 제도와 사상의 뼈대는 다음 시대의 몸속으로 옮겨가 다시 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신화였다. 방고가 하늘과 땅을 가르고 여호와가 균열을 메우며 삼황고제가 질서의 원형을 남겼다. 신화는 곧 통치의 언어가 되었다. 하이전승은 국가의 탄생을 설명했고 상은 갑골문으로 하늘의 뜻을 묻는 문장을 남겼다. 주는 천명이라는 칼날 같은 논리로 왕조 교체를 정당화했고 춘추전국은 질서가 무너질 때 사상이 얼마나 치열해질 수 있는지 증명했다. 진은 철과 피로 통일을 고정하려 했고 하는 제국이 오래 지속되는 모델을 완성했다. 분열과 재결합의 긴 시간 속에서도 문화는 끊기지 않았고 수화당은 다시 통일을 회복해 세계의 중심을 밝히며 찬란한 절정을 열었다. 송은 군사적 약함 속에서도 경제와 기술, 학문으로 문명의 깊이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원은 외부의 손에 의해 중심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명은 경계와 질서를 다시 세우며 바다를 향한 가능성까지 드러냈다. 청은 마지막으로 제국의 지도를 최대치로 넓히며 오래된 통치 모델이 가진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것은 한 가지 질문이다. 왜 이 문명은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는가? 답은 하나가 아니다. 중화의 생존은 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덕으로만 유지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권력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빌려 정당성을 얻었고 제도는 사람들을 조직했으며 기록은 기억을 이어주었다. 왕조는 바뀌어도 글은 남았고 글이 남았기에 행정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 질서가 무너질 때마다 그들은 더 강한 질서를 발명했다. 이 발명은 때로는 예였고 때로는 법이었으며 때로는 사상이었다. 중화의 역사는 결국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정당화되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중심에는 질서가 있었다. 중화가 선택한 길은 개인의 고립된 자유보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였다. 가족과 사회, 관료와 제도, 의례와 규범이 겹겹이 쌓여 사람들의 삶을 묶었다. 어떤 시대에는 그 질서가 사람을 보호했고 어떤 시대에는 그 질서가 사람을 억눌렀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천하가 갈라지는 순간 전쟁은 모든 것을 삼킨다는 것을. 그래서 질서는 중화 문명의 생존 기술이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질서를 만들고 질서가 부패하면 새로운 질서로 바꾸며 다시 천하를 봉합했다. 그 반복이 이 문명을 끊어지지 않게 했다. 중화의 역사는 권력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권력은 늘 자신을 신성화하려 했고 하늘의 이름을 빌렸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이름은 권력을 심판하는 칼이 되었다. 천명은 왕조를 세우는 논리이면서 왕조를 무너뜨리는 논리였다. 덕이 사라지면 하늘이 떠난다는 말은 백성에게는 저항의 언어가 되었고 새로운 세력에게는 정복의 명분이 되었다.
그리하여 중화의 역사는 단지 강한 자가 이기는 기록이 아니라 강한 자가 왜 강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록으로 남았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오래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이 긴 서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역사는 문명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다. 전쟁이 땅을 태워도 사람들은 다시 씨앗을 뿌렸다. 왕조가 무너져도 글은 다시 쓰였다. 사상이 탄압받아도 사상은 다른 얼굴로 돌아왔다. 외부가 지배해도 문화는 흡수하고 재구성하며 살아남았다. 중화는 늘 무너졌지만 무너질 때마다 자신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는 끝이 없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마다 다음 장을 열기 위한 문턱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강을 바라보게 된다. 황허는 여전히 흐르고 장강도 여전히 흐른다. 물은 한 번도 같은 모양으로 흐르지 않지만 흐름 자체는 멈추지 않는다. 중화의 역사도 그러하다. 왕조는 바뀌고 이름은 바뀌며 시대의 얼굴은 변하지만 문명이 스스로를 이어가는 방식은 끝나지 않는다. 무너짐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힘, 권력과 질서를 통해 생존을 발명해온 그 힘이야말로 이 긴 서사의 진짜 주인이다.